중대본에서는 4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갑작스럽게 우리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학은 기존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각자의 분야를 충분히 배우고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 시국 취업난의 모든 원인이 코로나일까요? 사실 청년 취업난은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청년 세대가 이미 맞닥뜨렸던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코로나 이전 노동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청년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한국 사회의 청년 노동시장의 핵심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떤 국가기관의 트레이닝도 받지 않는, 이걸 이제 니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니트는 청년 실업뿐만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취준생이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규모인 거죠. 그래서 청년 통계만 보고 청년 실업률이 우리가 어떻다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원인이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매우 취업난을 크게 겪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다른 청년 선후배에 비해서는 매우 큰 어려움을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겪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학번들도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불운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국이 이제 저성장 기조거든요. G19가 그 세계 경제 12국가 정도 되면 이게 경제 성장률이 뭐 7%, 8% 오를 수가 없어요. 2, 3% 정도의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서는 사실은 국내 투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예전처럼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이고요. 저성장 기조의 국가 경제가 있고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외적 환경이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 환경으로 보면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5%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 찾고자 하는 일자리와 실제 현장의 일자리가 이제 괴리되는 불일치된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직장의 문화나 비전이 나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률도 높습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1년 이내에 가진 다음에 퇴사, 자발적 이직률이 10명 중에 7, 8명이에요. 근로조건, 노동조건이 만족하지 못해서 혹은 직장 문화가 나에 맞지 않아서 조직의 내 비전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인적 사유 등인데 그러면 또다시 6개월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취업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활동을 잠시 멈추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생계나 여타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수당이 됐던 청년의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 그 공백지를 메꿔주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논쟁은 있지만 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와 시간을 주는 청년 정책으로 국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만 보다 더 취약하거나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은 그 공백지를 메꿀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취업난은 결국 저성장 기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니트족 축적 등 코로나 이전 한국 노동시장이 갖고 있었던 문제에 코로나가 가져온 산업, 경제, 기술의 변화까지 더해진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학번들이 겪은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대다수의 산업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오히려 특수를 보게 된 산업도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특수를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호황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맞이하는 분야에 이를테면 저희가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취업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코로나가 그 어려움을 줬다기보다도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이 됐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절대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계로는 관광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덜 영향을 받은 업계로는 물류업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 물류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상승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건강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바이오업계 및 코로나로 비대면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업계가 반사 이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비대면 활동으로 얻게 된 자투리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의 정체성 또는 개인의 내면 이런 거를 좀 다른 시기보다 훨씬 되게 많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정해준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갔을 때보다 코로나 시대 때 좀 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내면을 많이 들여다봄으로써 자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단의 그런 공동체 문화보다는 좀 개인주의의 그런 문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부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들이 다른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 예상이 들거든요. 본인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없던 경험을 온라인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지식을 쌓고자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위기 상황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하지만 코로나가 발전시킨 새로운 산업이나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개인적 시간이 결코 모든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학번에게는 대학이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장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 전환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립이 된다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고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홀로 있는 시간이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고립되면 생기는 장점 말고 교수와 학생 간에 만나는 접촉이 수업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단절된 거. 수업은 또 수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수업 이외의 타인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교류의 시간이 완전히 축소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고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되게 중요한 거고, 수업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조차 사실 박탈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연구들이 꽤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그 사회 내에서 선후배 또 교수 등하고의 사회적인 관계나 서로 어울림을 통해서 갖춰나갈 것들을 바로 이제 사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취업 활동을 한다 했을 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비대면으로 정상적인 사회적인 관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생활이라는 것이 그들한테 좀 핸디캡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고, 그건 소통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더불어 같이 사회적인 문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같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하나의 집단적인 활동에서도 어떨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파편화된 생활을 강요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 능력을 좀 어떻게 잘 사회에 나가기 전이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것들의 부족함을 잘 채울지, 그런 하나의 과제가 대두될 거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로 해서 온라인에 익숙해진 어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은 어떤 개인주의 성향의 소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팀 스킬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죠. 팀 스킬이라 하면 나와 다른 이들과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했던 학생들이 현장에 가면서 대면이 되면서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험, 관계, 기회의 공백은 개인을 넘어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있던 것이 코로나 이때까지 가중이 되어지면서는 그들이 사회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개인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얻고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아 성취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관계 지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누군가 바로 가족들이 챙겨야 되는 가족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자기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쌓은 기량을 갖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큰 하나의 이제 그 주체가 돼서 많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니트로 전락이 되면은 그만큼 생산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큰 낭비이자 큰 하나의 결손이 된다는 얘기죠. 이 청년 노동 시장 이야기할 때 최근에 화제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흉터 효과라는 이론적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특정 시기에 보편적으로 일을 찾거나 취창업을 하거나 자기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잘 찾지 못한 경우는 또 늦게라도 일을 찾다 하더라도 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났을 때 그게 되게 부정적 효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나 소득, 근로조건, 노동조건에 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사회관계 전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흉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소득 청년이라든가 혹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 네트워크나 어떤 소통 구조에서 많은 정보를 취급하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은 이런 흉터 효과에 노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의 악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학번들이 예상하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완전 정식돼서 학교 다니게 되면 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야 옛날에 학교를 직접 다닐 때처럼 똑같이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닐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중간에 떠버린 20학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학번일 것 같은데, 올해든 내년이든 정식이 된다고 하면 이제 좀 있으면 고학년인데 뭔가 나서서 친목을 도모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밑에 학번 친구들은 이제 막 입학한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또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뭔가 활발하게 그런 걸 만들어 볼 것 같고. 저는 이거 받아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느낌? 이제 1997년에 IMF 사태가 있었듯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연도별로 크나큰 그 사회에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만약에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3년에 종식이 된다 치면, 이제 이 시기에 취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저같이 이제 교환학생을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이 세대를 또 나중에는 코로나 세대라고 묶어서 부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억울한 거죠. 억울하게 이 코로나 세대에 겹친 사람들이 나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를 겪어서 이런 일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종식된 이후에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걸 보면서 뭐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뭐 이런 말이 돌 수도 있을 거고, 왜 하필 내가, 이건 사회적인 영역이고 이제 전염병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좌절감이나 억울함이 좀 커지겠죠. 그 시기를 정통적으로 겪지 않고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남의 불행을 빗대어서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다행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 약간 세대를 가르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새롭게 생길 적응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 데 대한 적응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학교가 다시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준비하고 또 사회가 조금씩 이제 다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적응 문제 때문에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동안 비대면 수업에 어떻게 적응해서 있었는데 다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불안,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대면 수업으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실습 같은 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특히 그래서 요즘에 또 사실 또 저희 환자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또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돌아가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적응 문제가 또 다시 여기 겨우 적응했던 거에 다시 적응을 또 다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다 생기는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몰고 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코로나 학번이 단지 운이 없었던 세대, 아무런 도움 없이 경험 공백을 그저 감내하는 세대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와 함께 내지는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와 더불어서 디지털, AI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산업, 경제, 기술 변화의 큰 지금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다 하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엄청난 변화에 소용돌이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앞날이 불확실하고 또 이 과정에서의 어떤 불안한 심리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른 만큼 그 5년, 10년 전에 자기가 준비하던 일들이 또 어떻게 새롭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 과거 번영기나 안정기에 살았던 선배 청년 세대에 비해서는 그 많은 도전 위협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될 상당히 불운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그걸 잘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될 그 어려운 하나의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이나 뭐 과제나 이런 거를 전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해 주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학교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정도 이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서 원했던 점은 그래도 실습 일정이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저처럼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거 문제에서 조금 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리과 특성상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저희 학교는 나름대로 최선을 했던 것 같아요. 실습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모든 창문이나 이제 문을 열어놓고 최대한 환기가 될 수 있게 대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실습실 상황을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엔 학교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유연함을 조금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상황이 발발했을 때 이미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귀국 조치를 취해서 어쨌든 돌아온 학생들도 있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못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원래 허용이 안 되던 부분이었지만 외국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일시 귀국해서 교환학생 그 상대방의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그 행정을 조금 했고요. 기업에서는 AI 면접을 시행하는 등의 변화는 있었으나 아직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경험 공백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어떻게 할 거냐 기획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좀 이제 취업에 가까이 오고 그들이 또 이제 지원하는 거 보면서 아마 대응을 할 거예요. 한편 최근 국가의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필요를 고려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풍토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중심으로 해서 가칭 청년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마음건강 사업도 전문적인 상담은 2차, 3차 상담으로 해요. 1차 상담은 이 청년의 고민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 그리고 이 실무자들도 거의 20, 30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문제의 원인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우울한 것인지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월세나 원룸과 같은 주거복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브처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급 중심의 청년 정책이 노동시장이나 취청원만 강요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 정책의 포커스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만의 노동시장 중심만이 아니라 비노동시장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주거, 복지, 문화, 생활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정책적 접근이 최근 청년정책기본법 시행 전후를 둘러싸고 지금 변화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2013년에 EU 유럽연합에서 기존에 우리처럼 청년 일자리 중심만 그런 정책을 했더니 니트나 고립 혹은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걸 반성을 하고 유스 개런티 청년 보장 제도를 권고를 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정책이 반영돼서 당사자들도 참여하고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취업난은 청년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청년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차명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가 나섰지만은 사실 현재 보면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그리 개선되거나 해결되거나 한 거로 볼 수가 없죠. 그만큼 매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지금 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못나거나 그들이 운이 나빠서라고 치부하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하기에는 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역시 일자리 문제에 노력은 기울이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가 보듬고 해서 그들의 학비 등의 금융 부채를 좀 사회가 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준다든가, 이행 중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문화생활 등의 환경을 뒷받침하고, 또 이 이행 도전에서 탈락돼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니트 구직 단년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하나의 좀 도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심리 치유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들의 좀 더 활기를 찾아줄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촉진하는 그런 이유로 청년들의 다양한 이행을 보장하는 정책을 하자라고 법이 제정되고 여러 가지 지원한다 하는데,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행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이 함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 패키지로 지금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정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청년만의 이제 독자적 정책도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정책하고 맞물리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 하나만으로 될 수는 없는 거고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는데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역과 수도권의 청년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균형, 수도권 중심, 대학 일자리 중심, 좋은 일자리는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청년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A라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막 이런 거를 청년 정책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산업 정책이나 다른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도적 상호 보완성이 수립돼야만 청년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 보완적으로 돼야만 청년 사회 전반이 차별받지 않고 격차가 해소되는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단순히 지원금을 장려금 형식으로 배분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학번들을 위한 채용을 위한 특별관리위원회를 정부, 당, 기업, 대학교 또한 관련 협회 기관들로 구성하여 고용자와 구직자가 아닌 우리 가족들의 자녀, 형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인식에서 함께 고민할 때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 세대들이 취업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직업이라는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잡 쉐도잉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시대의 교육들이 대부분 이론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실습을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실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교육이나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하나가 그들이 또 인턴십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십도 있겠지만 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기회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열어주셔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고, 또 국가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업들도 이들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들이 나중에 사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IMF 때도 보면요, IMF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국가적인 재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IMF 때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냥 단지 돈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들에게 기반을 좀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한국의 저성장 기조나 니트족 문제 등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당장 손써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의 높은 이직률과 그로 인한 공백지 문제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에 참여소득형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카페테리아식으로 그린 일자리,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협업 일자리,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을 2, 3년 동안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리빙웨이지라고 그러는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을 해주고 라이트 풀타임, 3, 4일만 여기서 참여소득형 일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훈련이나 자기모색을 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게 평생 내가 이 일을 할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참여소득형은 2, 3년 동안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일자리고, 하루 정도는 최소한 유급 교육훈련을 국가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죠. 청년 교육훈련이나 전달체계 모델은 프랑스가 서유럽에서는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마크롱 정부 때 노란 조끼라고 하는 소위 프랑스의 청년들이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단히 역동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긴장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통합적 청년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진전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기업의 ESG 얘기를 많이 강조하죠.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한국에 많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구직, 취업, 실업의 문제라 한다면은 기업들이 ESG, 그중에서 S의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청년들한테 이런 하나 일자리 기회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노력을 보인다 한다면 청년들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분명히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코로나 또 대전환의 여러 가지 위기로 더 가중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소용돌이 청년들 개인들을 틀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고 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고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 청년들이라면 과거에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안 쓰다가 지금은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걸 누구나 쓰게 되거든요. 취약한 그들의 위치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면 사회가 그들을 좀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청년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청년 취업 정책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학번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학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을 채용하게 될 기업이나 정책의 제공 주체인 국가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학번의 목소리를 사회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청년의 말할 권리보다 들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막 이런 정책 아이디어 얘기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얘기하기보다 청년 당사자 얘기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함께 잘 만들면 되는. 그래서 말할 권리보다 들을 권리, 들려줄 권리 이런 표현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년들이 이런 정책이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청년이라는 무엇이고 청년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떠난 시점에서 당연한 권리로서 헌법적 권리로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가거나 혜택을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이러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상 학교를 떠나서 도움받아야 될 시기에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를 서치해서 정책을 알게 하는 것은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 당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만족스럽게 진행될 수 없는 현상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중에 하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댓글 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관련된 중앙부처 지방 정부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 해달라는 목소리를 해주신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 연구자들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몇 마디 하는 것은 정책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더 귀담아 듣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사회로 바뀌는 게 중요하고 그 역할에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4월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갔다는 판단하에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습니다. 서울대 역시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상당수의 수업과 축제, 새내기 맞이 행사 등을 대면으로 진행했죠. 어쩌면 그렇게도 바라왔던 코로나의 끝이 눈에 보이는 듯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학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간호학 수업을 듣진 않지만 이번 학기도 블록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습을 시작할 때는 정해진 것이 많이 없어 불안했는데 저희 후배 동기분들은 조금은 더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요즘 학교에서 다른 학과 수업도 듣고 모르는 친구들도 만나고 중단되었던 동아리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더 바빠졌지만 학교를 떠나기 전에 다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위드 코로나보다는 제로 코로나 기조가 두드러지는 탓에 시내에 확진자가 몇 명만 나와도 얼마 안 가서 바로 봉쇄 조치를 내리거든요. 근데 애초에 제가 있는 곳만 봐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서 이러면 사실 봉쇄에 큰 의미가 있나 싶고 폐쇄적이고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입국 시 격리 조치도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하는 나라라서 당시 인터뷰했을 때랑 비슷하게 격리 해제 후에도 봉쇄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폐쇄적인 국가 정책 자체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겪는 것 같아요.
상황이 심해져서 최악의 경우에는 귀국길까지 막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はい、コロナが収束すると、すごくいいのかなってやっぱり思います。留学できたのはすごくありがたかったし、いろんな経験に恵まれて、語学も学問もしっかり勉強はでき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うは言っても 100% 体験し尽く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正直思うところであるし、なのでこれから留学する方々とか海外で生活する方々がこれまで通り 100% その場所でいろんな体験をすることができればすごくいいなと思うし、これも一つ経験だ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ちょっと残念だったなと思う思いもありつつ、それでも行くことができたのはすごくありがたかったし、いろいろ支援してくださったみんなには感謝だなっていう思いもありますね。 코로나가 끝나도 이 시기 청년들이 겪었던 경험 공백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돼야 합니다. 코학번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시선에서 제안되고 실행돼야 하죠. 그리고 그 시작은 꼭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발생시켰던 고통,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코학번은 사라질까요? 코로나와 함께 입학한 20학번,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된 21, 22학번, 그리고 코로나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살 길을 찾아 분투하는 고학번들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청년 개인의 몫으로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듬을지 고민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니까요. 우리는 코로나 너머를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남겨질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가 코학번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청년의 건강 문제는 젊다는 이유로 뒷전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그 자체로 청년 건강을 위협한 동시에 사회가 외면했던 젊은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한 화두를 제기했습니다.